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토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토요일에는 주간 브리핑으로 진행합니다. 주간 브리핑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 헤드에 대한 부분만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봐야 되는 내용들,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만 한번 상기시키고, 이게 지금 현재 차트에 어떤 그때 당시의 차트 움직임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좀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뉴스 타이틀은 일단 코인데스크 코리아 쪽의 타이틀로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중에 수요일 날 올려드렸던 주간 이슈에 대한 내용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 위기가 이제 화폐에 대한 기존의 화폐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대되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반발하는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많이 옮겨오고 있는 거죠. 실망하고 옮겨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기존의 화폐 경제 시스템을 유지 구축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 정부 당국도 있고 우리의 국가 단위의 정부들도 있죠. 이들의 움직임이 절대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시스템에 좀 반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계속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때 정부 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많이 취했고, 그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법률적 지원 요소가 아직은 완벽하게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속도가 물밑에서는 여러 차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기사 보면서 또 얘기 드릴게요. 지금 미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금융 위기를 좀 촉발시킨, 은행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걸 좀 촉발시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부분들이 다 암호화폐 크립토 쪽하고 연결돼 있는 지역 은행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요소가 은행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위에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에서의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시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게 바이낸스에 대한 법적인 요소,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 쪽에서의 증권 거래라고 해서 지금 법정 소송이 들어가는 부분, 이게 리플의 소송에서 형성됐던 이 내용들 반발심하고 같이 커뮤니티가 뭉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러 지금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을 베이스로 한 친암호화폐 전략들을 구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 전략은 중국 정부의 CBDC 디지털 위안화 CBDC 전략의 입구 전략 중에 하나로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화폐에 관련돼 있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화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뒤섞이는 과정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방향이 그렇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사법기관하고 행정당국에서 진행하는 게 금융당국에 대한 제어, 행정부 자체에서 미 행정부 자체에서 진행되는 관점, 그리고 사법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자, 여기 이 내용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게 가격이 떨어진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도 금융 당국에서 특검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부족한 법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안 돼서 못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한 법적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하부에 있는 여러 연구 테스트가 있어줘야 되고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확정적으로 픽스를 팍 시켜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베이스에서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가는 데 있어 갖고 너무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려고 하는 제도적인 접근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있는 거예요. 또 내용을 또 이어나갈게요. 뉴스들 보다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또 금융당국하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았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는 되고 있다. 공청회도 하고 있고 준비는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에서 진행되고 있던 CBDC 파일럿 테스트 이것도 이제 곧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간 이슈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CBDC에는 이 CBDC의 소매 파트나 뭐 도매 파트든 소매 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거래량을 키워야 돼요. 거래량을 만드는 게 뭐 암호화폐 매매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을 유지를 해야지 이 전체 통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유효한 접근이 어디가 될 건지.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포인트 쪽하고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쪽에서의 접근, 그리고 소액 결제, 디지털 3법으로 인한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해서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선불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페이류에 대한 이 활용 범위가 국내가 엄청 넓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매 영역에서 일반 소비자들하고 접점하는 가맹점하고 접점하는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CBDC가 여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도매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과 좀 큰 돈으로 뭉치 돈을 옮기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그 얘기를 국제결제은행에 가서 패널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물밑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고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물꼬를 트야 되는지 부분들이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법률적인 요소 부분들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게 한두 달 사이에 되라. 올해 안에 다 되라. 이게 안 돼요. 몇 년을 거쳐서 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키워드 상으로서 계속 체크해두고 있어야 되는 게 웹3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웹3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지갑, 웹3 지갑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이게 여기에 또 다른 명칭이 뭔가 하면 디지털 월렛이 있어요. 디지털 월렛. 디지털 월렛에는 핵심이 뭔가 하면 디지털 아이디예요. 저거 오늘 이번 주에 했던 네오하고 온톨리지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개인 신원 증명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월렛 개념들이 사용되기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민간에서 적용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은 개인의 정보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에서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부분들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계속 눈에 메타가 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런 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크립토 코인 마켓캡에 가시면 또 그렇게 카테고리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보시면 투자하는데 방향을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권도영 씨 체포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작년 루나 사태 때 아이고 머리야 다 머리 많이 아프시죠?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NFT 거래량 이 부분도 올해 2023년도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NFT가 가격이 많이 가고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먹튀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 당국에서 진행되는 방향성에서 예산 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관 단위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이나 형태를 잡지는 못한 걸로 같아요. 단순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현업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냥 3D화되어 있는 홈페이지 정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먼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개선돼 나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살펴보시라. 그 정도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 투자자한테 증권성 주의 촉구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미국은 이거에 대한 경고를 올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여기로 단속하겠다는 얘기예요.
블루핑처럼 그냥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내용 나오는 게 이더를 타겟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더에 대해서 증권성, 스테이킹 때문에 그렇죠. 스테이킹, 스테이킹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을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강한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양면의 근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 하면은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STO가 나오는 거예요. STO가 얘기가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뭐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에 주축은 뭐가 되냐면 기존의 증권회사가 되는 거예요. 증권회사 주가 여기가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글로벌로 갔을 때 그리고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증권회사의 권한이었거든요. IPO 상장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를 암호화폐 쪽에서는 거래소가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권한이나 법률적인 요소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STO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쪽 회사들에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기존에 여기에서 여기는 제어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제어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증권 이더에 대한 증권성 경고를 준다는 내용들이 계속 올 초부터 나왔던 부분에서 이게 날짜적으로도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회계 기준이 3월 말 4월 달부터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회사들에 대한 경고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타겟으로 해서 증권성으로 해서 노티스를 날리고 소송이 진행하는 모습이 이게 지금 리플의 소송하고 같이 연결해서 뭐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올해 나온 뉴스들이 보면은 올해란다. 이번 주에 나온 내용들이 금융 위기적인 측면이 저번 주에 얘기했다면은 이번 주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암호화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요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사전 경고 노티스 보냈다는 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사들의 전체 흐름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혹은 그 달러 인덱스 기존의 레거시 금융의 투자에 나오는 요소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지금 내용들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NFT도 많이 나오고 메타버스하고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이 이번 주 연설 때 예금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 부분들 처음에 이 내용은 뭐 워낙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나오고 난 뒤에 올해 금리 인하 없다는 멘트가 나오고 나서 사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그 다음날 옐런이 뭐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구간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중까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STO에 대해서 아직 뭐가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법에 대한 스탠스가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정의가 돼 있는 거 외에는 다 불법으로 봐요. 이게 서로 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많이 짜고 선행해서 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거래소 부분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접근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증권을 토큰화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토큰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준비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절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뭐 여기 CBDC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화서 그걸 봤거든요. 모든 돈의 흐름을 100%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왜 다
지금 계속 그걸 하냐면은 문제시 하느냐면은 일단 가는 여기는 숨기는 거는 원래 제로 코인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워낙 견제를 엄청 받아요. 여기를 감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여기를 먼저 했는데 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악착같이 신원 증명을 해서 확인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있으면 무조건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익명성 관련 때문인 거예요. 익명성 관련 때문.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모든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이걸 익명성이라고 하면은 너무 직설적이고 그래서 돌려서 유사 익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사 익명성은 뭐냐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오픈돼요. 블록체인의 특성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외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래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역들은 다 외부의 블록체인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유사익명성이냐? 종단을 확인할 방법은 없거든요. 종단은 몰라요. 이 종단을 확인할 방법은 결국에는 이 환전소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를 얘기해요. 여기서 결국에는 신원 인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2P 거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깔고 갑니다. 이게 불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 제가 제 친구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정부 당국이 아니하면 정부 당국은 몰라요. 이게 익명성이에요. 거래의 익명성.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 이 부분들을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전송에 대한 부분들로 종단과 모든 걸 다 알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CBDC의 특징으로 디지털화의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기술적 요소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왔지만 기술적 논의 이런 표준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어요. 오래전에 나와 있고 새로 뭐 나온 내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죠. 은행 증권사는 쟁거름, 코인 거래소는 떨더름. 왜냐면 여기 밥그릇을 뺏으러 오는 거거든. 근데 이 밥그릇을 뺏으러 온다는 거는 기존 시장을 뺏으러 올다 얘기고 저기에 STO를 도입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증권사의 업무들도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토큰화를 시키고 좀 시장 자체가 변혁의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지극히 보수적이거든요. 이미 30년 전에 시스템을 쓰던 데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만 하는데도 십몇 년이 걸려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STO를 통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증권 시스템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게 됩니다. 즉 때는 종이 베이스에서 누군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 이제 토큰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술적 요소에서는 전송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전송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트리거 같은 거기도 해요. 증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증권을 인수시킬 때 양도세가 붙습니다. 토큰은 그가 묻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 지금 글로 가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 한두 달 만에 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리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과정에 지금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표되는 큰 틀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할 거다. 뭐 반감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이런 부분하고도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겹치고 또 다른 요소들하고 금융적인 요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서 폭발력을 가지는 시기가 오겠죠. 폭발력을 가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그거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2021년도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은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자, 마무리 짓고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움직임이 주말 들어오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가 내려올 건지 올라갈 건지 뭐
평일 시황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는 글로 쓰는 시황, 저희 아이엠 홈페이지에 글로 쓰는 시황에는 그 텍스트로는 올리진 않고 이렇게 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주간 브리핑으로만. 평일에는 아이엠머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황 영상 나가기 전에 혹은 그 후에 시황에 대한 내용들이 텍스트로 다 올라갑니다. 그게 매일 올라가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 트레이드든 그리고 뭐 선물 거래를 하든 뭐 어쨌든 그 구간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확률적인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매일 보셔도 무방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알트코인에도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타이밍을 잡거나 구간이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이 언제인지 이런 요소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 뭐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제시해드리는 차트 체크에서 알려드리는 값들이 다 구간 값이니까 차트의 움직임은 구간 내 움직임 안에서 위든 아래든 정해지기 때문에 그 구간 값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황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 참고하셔도 됩니다. 적극 참고하시라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좀 빡빡빡 써주시고 잘하고 있다 아니면 이거 좀 부족해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부분들 의견들 주시면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 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는 원화 차트에서는 3,589만 2천원 여기가 6월 구간 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종가 지지가 깨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조정에서는 음봉으로 꼬리를 찌르고 말아 올렸어요. 음봉 종가 지지가 됐어요. 음봉 종가 지지가 됐다는 이후에 나오는 양봉의 캔들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커요. 앞 고점을 넘어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좀 큰데 이 부분들에서는 아직 돌파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돌파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구간에서 보면 한 번, 두 번의 두들김이 나왔죠. 어디? 3,589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 형성된 움직임에서는 여기를 또 두들기게 되면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올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아니면 여기서 받고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주말 동안에 움직이면서 여기서 돌파 움직임으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캔들로도 봐도 그래요. 난 지금 우리가 보통 단기 움직임을 살필 때 캔들로도 살핍니다. 캔들로도 살필 때 이 캔들의 본체 시작과 종가 여기에 절반 밑으로 절반이 깨지면 여기 밑에 지지 테스트로 할 개연성이 좀 있어요. 높다고 봐요. 약한 걸 보니까 일단 무조건 절반이 깨지면 약한 거예요. 절반이 깨지면 약한 거예요. 위로 깨면은 저항이 약한 거고 밑으로 깨면 지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 싸움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움직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움직임은 이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그런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한 번, 두 번 추세선상에서는 여기가 겹치는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겹치는 걸로 보면은 대략 4월 5일 정도가 되네요. 4월 5일 정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래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절반 정도 값이니까 절반 밑에 잠시 있어서 회복 여부를 먼저 살펴요. 회복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 회복이 실패하면 역시 또 밀려 내려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전체 일봉 차트에서는 구간 끝가 3,589만 2천원에 대한 양봉 종가 돌파 후에 해당 값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5월의 구간 이 말은 5월에 지금 저점에 있다는 얘기를 나는 거고 같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위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저항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큰 저항이 3,921만 9천원 정도가 될 거다. 자,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 어떻게든. 그게 이렇게 꼬리가 돼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던 저는 힙소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흔적을 남겨야지 그 길로 다음번에 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흔적에 따라서 조정 폭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일 때 노리는 구간이 대충 어디쯤일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달러 인덱스 얘기를 다시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제하를 둔다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어쨌든 올라가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차트상에 만들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차트상의 흔적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돌파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흔적을 남기는
시간대로 들어와 있다. 이게 3월 말 4월 초까지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움직임에서 자 여기에 월봉도 있죠. 월봉에 3,998만 6천원. 네, 여기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의 움직임과 다음 주 움직임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들에 좀 약하면 4월 달에 또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꺾이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기 왔을 때는 한번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받을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받을지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구간에 대해 값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보자.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3,760만원, 3,780만원, 70만원 여기에 일봉 차트 종가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기에 돌파 실패를 못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구간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로 두들기고 아래로 두들기고 위로 두들기고 아래로 두들기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반을 보면은 자 여기 두 개 값을 놓고 이렇게 선을 세 개 꺼놓고 보면 자 얘 움직이면 여기 한번 두들겼고 여기 때 두들겼고 여기 두들겼고 지금 여기 나오면 여기 한번 두들기고 그러면은 여기 돌파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일봉이에요. 일봉. 주말의 움직임은 여기의 움직임에서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게 우선이 될 것 같다. 그 움직임에서 빠른 반등으로 이어지면 돌파하는 움직임 3,760만원 3,760만원 3,770만원 일봉 종가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일봉 차트 의견입니다. 일봉 차트. 그러면 1시간 차트도 한번 볼까요?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FMC 금리 발표 그리고 이때 옐런의 미 재무부 장관의 연설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은 여기에서 형성됐던 하락 추세를 끊었어요. 끊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이 끊었던 움직임이 다시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 여기에 절반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절반. 그게 대략 3,657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차트에서 중요 값들이 체크됐던 3,680만 1,000원 여기는 깨졌죠. 종가는 또 올라왔죠. 지그지 하고 있고 여기에 3,657만 1,000원에 대해서 음봉 확정적 종가 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다시 양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움직임이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여기에 하락분의 절반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움직임의 개를 만듭니다. 자, 여기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추가 상승을 해서 앞 구간에 일봉 차트 종가를 만드는 게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런 뒤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속적으로 깨진다. 깨진다라면은 추가 조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저께 알려드렸던 시황을 보셨다면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어제 움직임에서 보면은 자, 여기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1시간 차트 202평입니다. 1시간 차트 202평. 자, 여기 보면 202평을 돌파하고 나서 202평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2평이 올라오고 나서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서 종가가 깨졌어요. 터치를 했어요. 근데 원화 차트에서는 안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자, 추세선과 이평선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얘기를 어저께 드렸어요. 추세선은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지 저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추세선이 이렇게 맞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추세선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평선이라는 그 개념 자체 안에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평선도 추세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됐어요. 한 번. 그럼 여기를 깨려고 할 때 우리 보통 깨려고 할 때 돌파가 되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돌파가 되든지 그다음 뭐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 원화 차트에서는 한 번이 됐고요. 달러 차트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두 번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번에서 움직임일 때 이때 움직임에 뭔가 하면은 이 되돌림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보통 형성돼요. 저항을 뚫을 때 여기 위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올라오는 움직임이 여기에 저항을 한번 두들기고 빠지게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여기에 절반이 되겠죠. 절반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여기에 움직임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보통 이때 많이 되면서
이 경우를 보통 더블 바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단기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여기에 지지 테스트,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종가 지지를 했는지, 여기서 종가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 움직임이 이 세 번 두들기고 난 다음, 두 번을 두들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의 방향을 이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미 결정이 됐다고. 이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되돌림 반등이 여기 절반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가정의 형태의 변형이 패턴인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패턴이.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 두 번째 움직임이 나오는 움직임이 여기 저항을 받을지 지지를 받을지, 여기에 지지가 깨지면 뭐죠? 여기만큼 더 내려가는 거예요. 되돌림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의 움직임도 그러면은 한 번, 언젠가는 또 두 번이 되겠죠. 또 언젠가는 세 번이 되겠죠. 202평을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지켜서 반등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을 한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우와, 깨졌다. 이게 아니라 이때 깨지면 되돌림 반등이 여기 절반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된다. 세 번째 때 내려오게 될 때는 깨지면 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뭐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헤드앤숄더로 값 재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그 값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움직임에서는 202평에 각이 지금 올라오다가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주말에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202평을 두들기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좋진 않다. 그러면은 여기로 내려 202평을 기초로 해서 되돌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이 축이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높이로 봐도 대략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202평이 깨지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알트든 비트든 일단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움직임에서 가야 되는 다시 반등 요소를 살피는 게 맞죠. 이게 차트에 가다 보면 갑자기 앞에 탕 두들기다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 그때가 언제냐? 이때를 얘기해요. 이때. 그럼 이때 앞에 구간에서 깨졌다 그러면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된다. 팍 깨지죠. 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원화 차트는 첫 번째가 됐다. 달러 차트는 아직 안 나왔다. 달러 차트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102평이 나오죠. 102평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절반이죠. 자, 여기에 절반만큼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꺾여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올 견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주말의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주말의 움직임을 좀 살피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달러 차트도 같이 볼게요. 달러 차트는 해석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차트 움직임인데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이 왜 다른지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구간 끝값, 원하는 구간 끝값 위에 지금 있어요. 근데 달러 차트는 구간 끝값에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는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좋지 않아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지지가 지속적으로 깨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힘을 못 쓰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매수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조정 이후에 이 자리에서 매수 잡지 마시라. 차트가 거기에 왔을 때 시장에서는 여기 지지 여부를 살핀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100%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매수 잡으면 물리고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움직임이 위로 지금 회복 여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깨졌다고 빠르게 갈 때는 깨지고 그냥 쫙 밀어야 돼요. 특히나 여기 지금 세 번째면 달러 차트에서는 세 번째면은 여기 지금 음봉이 사실은 쫙 나와야 되는, 빠르게 진행이 될 때는. 근데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회복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때 안 가면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측면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27,693.5달러 위로 올라온지 여부를 살피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이어지면 여전히 위로 보는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외줄 타기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얘기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지금 좁은 외기를, 벼랑 끝 외기를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헛디디면 떨어져요. 헛디디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을 현재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원화 차트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시간 차트 움직임을 같이 또 보면요. 이렇게 또 보면은 새벽에 나왔던 조정이 여기에 중요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죠. 근데 여기는 지켰는데 그 다음 게 27,302달러가 또 종가 깨졌어. 안 좋아.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근데 전체적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여기에 상단 변곡점이 나와 있죠. 상단 변곡점을 자, 여기도 깼고 여긴 지켰고 여기도 깼죠. 여기 또 찔렀다 말아 올렸어요. 여기 구간에 대한 부분들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구간으로 오겠다. 그럼 여기 구간에 왔을 때는 어디를 지지받아야 되냐? 여기 두 값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 신호를 상단 변곡점을 시간 차트에서 계속 깨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의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 달아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한번 깨졌죠. 깨졌습니다. 여기도 깨졌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갔다가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때 이 매기평을 다시 밟을 때는 요거 내려온 만큼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희망회로예요. 이건 희망회로입니다. 희망회로적 관점에서는 고점대를 어떻게 출현한가? 뭐 주말 브리핑이니까 팁을 드리면 자 202평이 되돌림 축으로 움직인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 보고요. 202평이 여기로 지금 현재 부분에서 보면은 이 추세를 이어가겠죠. 이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럼 현재 움직임이 자 여기로 와야 돼. 여기 지지 테스트, 여기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라면은 대충 여기죠. 고점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고점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움직임을 돌파를 못한다.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추가 202평을 두들기게 되고요. 여기가 또 깨진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변곡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깨지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단계가 3파의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 고점을 어디로 온다? 대략 28,600달러 근처가 되겠네요. 그럼 앞 고점을 두들기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더 나올 개연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돌파 여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움직임이 여기를 칸을 올려버리잖아요. 여기 칸을 올려버리면 여기 지금 현재 27,563, 27,751 여기 위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기 지지를 밟아서 지속하면은 칸을 올린 게 돼요. 얘 무조건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칸을 올린 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얘를 더 올리겠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깨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래 해야 되는 시점이 안 깨지면 안 내려오면 얘는 위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저항이 확인되면 그런 저항의 자리에서는 뭐다? 매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자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음봉 꼬리를 남기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초반에 터져요. 초반에. 그런 데서 여기가 저항이 되겠네. 이 움직임이 이전에 언제 또 났느냐? 이전 2월달 중순 조정 잡히기 전에 우리 이때 25,112.5달러 공략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자, 이때 움직임이죠. 자, 이때 움직임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두들길 때 저항이 되면 이렇게 음봉 꼬리를 남기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 확 내려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지고 구간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요. 그 구간을 만드는 게 보통 두고 세 번을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움직임도 보면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지지가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시간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깨지고 있으니까 지금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면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매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얘 움직임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는 27,751달러, 27,563달러 위로 회복해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내용을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락은 여기서 일단 끄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올라왔는지 여부를 살피고요. 이 움직임이 이어서 뭐 행보가 나오면은 202평을 닿았을 때 캔들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이걸로 타이밍을 또 재시면 돼요. 뭐 그렇게 시간 차트에서 움직임을 살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지가 불안해서 주말 동안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다음 주에 밑에 월봉의 지지 테스트로 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움직임은 좀 더 위로 갈 개연성이 있다. 비트코인도.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서로 교차되는 구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살피시면 될 것 같다. 아마 이 구간에서 단기간 구간들에 대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잠을 주무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구간 움직임 폭이 뭐한 20, 30배 이상 되는 고배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청산나는 경우가 없수 많거든요. 그런 지금 구간의 움직임이라서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할 겁니다. 일단 주말의 움직임에서 이제 알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으로 넘어갈 건데 그 부분들도 같이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좀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다 포지션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려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니까 뭐 주말 동안의 움직임은 좀 보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비트코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